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제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오늘 이른 시각 이스라엘군의 대대적인 공세로 최소 9명이 사망했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스라엘군의 이날 공격이 서안지구 북부 제닌과 투바스, 서부 접경 툴카름에서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스라엘군은 지난 밤부터 제닌과 툴카름 난민촌에서 이란 이슬람 테러 기반들을 해체하기 위해 진력을 다해 활동 중이라며 공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을 지원하고 무장을 시키고 있으며 인접국 요르단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몰래 들여와 동부 테러 전선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CNN 방송은 이날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군 병력과 국경경찰 4개 대대와 드론, 불도저 등을 동원한 합동작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영내 친이란 무장단체인 하마스, 이슬라믹 지하드, 파타는 이날 별도 성명에서 소속 무장대원들이 세 곳에서 이스라엘군 차량을 향해 폭탄을 터뜨렸다며 이스라엘은 분쟁을 가자지구에서 서안지구로 확장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뒤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의 무장대원과 민간인 660명이 넘게 사망하고 수천 명이 체포됐습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곳곳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잇단 대피령에도 인도주의 구호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질 미쇼우 유엔 안전안보 담당 사무차장을 인용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살리는 지원을 전달하기 위해 가자에 머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쇼우 사무차장은 최근 유엔 직원 200여 명이 관련 사무소가 위치한 가자 중심부 데이르 알발라로부터 대피할 것을 통보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로 계획된 가자 지구내 어린이 대상 대규모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앞두고 유엔의 인도주의 구호 활동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옌스 라에르케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대변인은 별도 성명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이스라엘군은 가자 북부와 데이르 알발라 소재 19곳 넘는 지역에 3차례 새 대피령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라에르케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개전 이후 지난 25일까지 가자지구 최대 88.5%의 대피령이 내려진 바 있다며 이 같은 조치가 필수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엔의 역량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구호 활동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보건당국은 오늘 발표해서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촉발된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4534명, 부상자는 93,778명으로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하마스의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란은 핵 문제와 관련해 적대 국가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어제 밝혔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날 새로 출범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행정부 강요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과 대화하는 것이 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적대 상황에 있는 이들과의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여러분의 희망을 그들에게 두지는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이날 발언은 개혁주의자인 페제스키안 대통령 정부의 대외 관계에 분명한 레드라인을 정하면서 미국은 믿을 수 없다는 경고를 새롭게 한 것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란의 지도력을 판단할 것이라면서 이란이 핵 협상에 대한 진지함이나 새 접근법을 보여주길 원한다면 핵 관련 긴장 고조 행위를 멈추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 의미 있는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은 지난 2015년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합의에 서명했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를 파기하고 제재를 재개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꾸준히 높여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남부 지역의 한 유류 저장 시설에 드론 공습을 가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바실리 골로베프 로스토프주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에 로스토프주 카멘스키 지역의 석유 저장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저장 탱크 등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10여 척을 국제해사기구 IMO에 처음으로 등록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전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해외 작전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서울 불바다 위협 당시 거론됐던 240mm 방사포에 새롭게 유도 기능을 적용한 신형 방사포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처음으로 공개한 자폭 드론 위협을 심각하게 여긴다며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과의 공조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0에서 22도, 최고기온은 24에서 34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는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10여 척을 국제해사기구 IMO에 처음으로 등록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전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해외 작전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7일 국제해사기구 IMO에 자국 잠수함 13척을 전격 등록했습니다.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시스템 GISIS 자료에는 상어 2급 1호부터 11호까지 그리고 신포급인 824 영웅함과 신포 C급인 김군옥 영웅함 등 총 13척의 잠수함이 북한 선적으로 등재됐습니다. 각각의 잠수함에는 IMO의 고유 식별 번호가 부여됐고 등록 주체는 조선정부 해군으로 표기됐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전력을 IMO에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북한 잠수함에 고유 식별 번호가 붙은 것도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등록된 잠수함 중 상어 2급으로 명명된 11척은 한반도 연안에서 운용되는 소형 잠수함입니다. 북한은 상어 2급 1호에서 3호까지의 건조 연도를 2004년으로, 4호에서 7호까지를 2005년으로, 나머지 8호에서 11호까지는 2006년으로 보고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기존 상어급 잠수함을 개량한 것으로 실제 건조 연도는 1990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824 영웅함은 과거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할 때 공개했던 잠수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건조 연도는 2016년으로 기재됐지만 그 외 중량 톤수 등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군옥 영웅함은 건조 연도가 2023년으로 기재돼 이날 공개된 잠수함 중 가장 최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신포 조선소에서 진수식을 열고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거대한 크기로 주목을 받았지만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김군옥 영웅함을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이 잠수함에는 SLBM 발사가 가능한 발사관 10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느닷없이 잠수함 13척의 IMO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IMO에 알린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전체 보유 잠수함 70여 척 중 일부만을 등록한 배경도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들의 잠수함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추론했습니다. I think they're trying to get recognition of their submarines, to get people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y've actually got some. 북한이 잠수함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잠수함에 대한 북한의 IMO 등록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군함을 등록한 사례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압록급 호위함 661호를 IMO에 등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신형이라는 북한의 설명과는 달리 IMO 자료에는 661호의 이전 등록 정보, 즉 1992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사용하던 중고 호위함이라는 사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은 아직 건조되지 않은 남포급 호위함 2척을 앞으로 2026년에 진수할 것이라며 이들을 IMO에 등록해둔 상태입니다. 아직 건조가 끝나지 않은 군함에 IMO 번호를 부여한 건 그만큼 북한이 자신들의 군함 건조 역량을 외부에 알리려는 의도로 해석됐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잠수함 운용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IMO에 잠수함을 대거 등록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합동 잠수함 훈련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베네서님 연구원은 이번에 공개된 잠수함 중 상당수는 연식이 높아 해외로의 운항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연안에서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갑작스러운 북한의 잠수함 등록이 이에 따른 준비 과정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BOA에 잠수함을 동원한 북한과 러시아 혹은 북한과 중국 혹은 세 나라의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상어 2급 잠수함과 2개의 신형 SLBM 잠수함만을 등록한 점이 흥미롭다면서 이는 훈련에 참가하는 잠수함만을 등록 대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hen I say international exercises, those would have to be with obviously either China or Russia or both. 그러면서 상어 2급 잠수함은 잠항 시간이 길지 않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서라면 훈련과 같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벡톨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변의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바츠 전 위원은 군함은 IMO에 등록할 필요가 없고 각국 해군은 일반적으로 보조 상선이 아닌 이상 이를 등록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왜 이렇게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는지 매우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Yes, for me it's a very curious situation. Why they would go through this unnecessary administration for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잠수함 대부분은 연안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만큼 국제 항해를 할 것으로도 예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987년 IMO가 채택한 결의는 중량 톤수 100톤을 넘는 선박이 IMO에 등록돼 IMO의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받도록 하고 있지만 군함 등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잠수함이 건조된 지 30년이 넘은 만큼 실제 역량 발휘가 쉽지 않다는 사실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김군옥 영웅함이나 앞서 여러 차례 SLBM을 시험 발사한 824 영웅함도 노후 잠수함을 개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훈련이 아닌 실전 투입 가능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베네서님 연구원은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이들 두 척의 잠수함은 여전히 재래식 디젤 추진 방식이라면서 북한이 이들 잠수함을 북한 해역 밖에서 운용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지만 안정적인 운용 측면에선 좋은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other two submarines that carry ballistic missiles but are still conventionally powered, diesel-powered submarines. 따라서 북한에서 가까운 해역이 아닌 곳에선 운용되기 힘들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한 김군옥 영웅함의 경우 물론 북한이 최신형 잠수함으로 선전했지만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비정상적으로 개조한 것인 만큼 실제 운용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안정적일지 증명하지 못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824 영웅함에 대해 북한은 한 개의 발사관을 가진 이 잠수함을 여러 차례 시험했고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사실까지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Well, for the Shinpo-1, the one with only one tube, they've tested that one a lot. So 그러면서 이 잠수함은 당장 내일이라도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벡톨 교수는 문제는 발사관이 하나뿐이란 점이라며 이는 발사도 한 번만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합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서울 불바다 위협 당시 거론됐던 240mm 방사포에 새롭게 유도 기능을 적용한 신형 방사포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러시아로 수출하기 위한 막바지 시험 사격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이 신형 240mm 방사포 시험 사격을 벌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들이 생산한 240mm 방사포 무기체계의 검수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들 방사포 무기체계에 관해 기동성과 타격 집중성에서 기술 갱신된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이번 시험 사격에서 또다시 새로 도입된 유도 체계와 조종성, 파괴 위력 등 모든 지표들에서 우월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사진을 통해 방사포가 발사되고 타격 지점을 조준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기존 240mm 방사포와 달리 꼬리 부위에 조종 날개 형상이 식별됩니다. 한국군도 27일 오전 북한 측 서해상으로 발사된 방사포를 포착해 감시 추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신형 방사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얼마나 위협적인 무기인 건가요? 북한의 240mm 방사포는 한국의 전선부대와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에 해당하는 무기체계로 이른바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이 제기될 때 거론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기존 240mm 방사포는 1980년대 전후 생산된 무기로 노후화됐고 최대 사거리도 40km 수준으로 전방지대에서 한국의 전선부대나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지만 포탄의 폭발력, 정밀도, 사거리 등에서 미한 전력에 비해 대화력전에 우위를 확보하긴 어렵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북한이 300mm 방사포에 탑재한 유도 기능을 동시 다발 능력이 더 큰 240mm 방사포에까지 적용함으로써 한국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 300mm에서부터 이루어졌다가 2010년대 후반에 600mm 초대구경 조종방사포가 등장을 하고요. 그랬던 그 기술이 이제 240mm 정도의 소구경으로까지 내려갔다. 즉 이전에는 전략군에만 배치되어 있던 이런 유도 성능을 가진 방사포가 이제 군단급 부대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권영수 한국국방대학교 명예교수는 북한 측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신형 방사포에 유도 기능을 넣으면서 사거리도 일부 늘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첨단 산업이 밀집한 한국 수도권 남부까지도 타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도만 향상시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도 조종 기술이 가미가 되면 사거리가 좀 늘어나거든요. 이게 조금만 더 늘리면 어디서 발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전략 산업 기지 같은 데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 사격을 직접 참관했다고 했는데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어떤 발언을 했나요?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포무기 생산과 부대들의 교체 장비시키는 사업에서 견지할 중요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중요 방침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올해 전면적 생산과 배치를 앞두고 최종 점검 차원에서 이번 시험 사격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월 국방과학원이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240mm 방사포 포탄을 개발했다고 처음 밝힌 바 있고 이후 지난 4월 새로 설립된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240mm 방사포탄 검수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5월엔 방사포탄의 유도 기능을 탑재해 정확도를 향상하는 등 기술 개량을 진행하고 이를 인민군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기자, 북한이 최근 자체 개발했다며 자폭형 무인기를 처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재래식 신형 무기들을 연이어 보이는 양상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한국을 위협하는 무력 과시 측면도 있지만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차원의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당장 필요한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자폭형 무인기 공개에 이은 신형 240mm 방사포 시험 사격은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둔 이벤트라는 관측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번에 검수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방사포탄의 성능 시험인데 이게 이제 수출을 위한 대량 생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를 하는 이런 과정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선에 122mm 방사포를 공급한 게 확인됐고 240mm도 공급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국에서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이 한창인데요. 이번 시험 사격이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북한은 이번 미한연합훈련에 대해 예년에 비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별도의 대외 위협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UFS에 의도적으로 무관심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민 박사는 북한이 미한 군사훈련의 빈도가 크게 늘면서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일정에 따른 무기 개발 현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내외에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점이 UFS가 대규모 기동훈련 수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점에 이른 시기에 있는 지금 훈련이거든요. 그런 시점에 쐈다라는 거는 일정하게 이런 한미가 행하고 있는 기동훈련을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하나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신형급으로 새롭게 배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효과는 있다고 봐요. 지난 19일 시작한 UFS 연습은 26일부터 29일까지 2부 훈련에서 연합 상륙작전 훈련인 쌍용훈련과 통합 화력훈련을 비롯해 지상과 해상, 공중 영역에서 실기동과 사격훈련 등 모두 48건의 야외 기동훈련이 실시됩니다. 한국 합참은 군은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UFS 연습과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계획대로 정상 시행하면서 북한의 도발 징후와 군사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거듭 우려를 나타내고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27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발효에 역행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비판했습니다. 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의 제63차 준비위원회 실무그룹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을 주요 국제적 긴장 고조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강력한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러시아의 이유 없고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미국 정부가 이 같은 국제적 위협에 대응하고 핵 확산 방지와 투명한 핵 관리를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실험이 없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노력과 함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다자주의, 국제협력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없이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이어 지난 7월 미국 정부가 샌디아 국립연구소와 라스베이거스 외곽의 네바다주 국가보안시설에서 여러 서명국 및 임시기술사무국 관계자들을 초청해 시설을 공개하고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CTBT와 CTBTO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와 우리의 핵사업 관리의 투명성을 강조한 것이며 다른 핵무기 보유국들도 동일한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이날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21세기에 전면적인 핵폭발 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더 이상의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CTBT의 보편화와 발효는 여전히 EU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아직 서명을 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이 어떠한 존재 조건이나 추가 제한 없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CTBT가 발효될 때까지 EU는 모든 국가가 핵무기 실험 또는 기타 핵폭발에 대한 유예를 준수하고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87개의 나라가 서명하고 178개국이 비준한 CTBT는 발효되지 못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CTBT가 발효되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 나라 모두가 서명 및 비준을 해야 하는데 이 중 미국과 중국, 이란, 이집트, 이스라엘은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아예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CTBTO는 유엔이 1996년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을 채택하면서 발족한 핵실험 감시기구입니다. 전 세계 300여 곳의 지진파와 수중음파, 초저음파, 방사능 핵종을 탐지하는 핵실험 국제감시체제 IMS를 가동해 핵실험 동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버트 플로이드 CTBTO 사무총장은 오는 29일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앞두고 지난 22일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만이 국제사회의 핵실험 금지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In 1996, the world said stop. A treaty was signed to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을 시작으로 2009년 5월과 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 2017년 9월에 걸쳐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언제든지 7차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지난 몇 년간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재건하고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So these are signals. Be careful with us. We have all this, and we by some additional. 그러면서 사실상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이 모든 준비를 마친 우리가 몇 가지 추가적 조치와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대외적으로 보내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최근 VOA에 북한이 핵실험장을 유지하고 실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다만 정치적 혹은 일부 기술적 이유로 7차 핵실험을 유보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So they're keeping it ready to do a test, but we don't know why they're not testing. We really don't know. 한편 북한은 핵실험과 관련해 2003년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했다는 이유로 어떤 조약상의 의무로부터도 자유롭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해 4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은 미국과 그 동맹의 군사행동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적대적인 주변 환경이 근원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행동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미한일 정상들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미한일 3국이 이룬 성과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3국 파트너십의 새 시대를 계승하고 협력을 제도화하며 각급에서 이익을 증진할 모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통일부 등이 주최한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포럼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안보 분야에서 미한일 3국은 북한의 도발과 잠재적 핵 위협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능력을 구축했다며 미한일 각 군은 이제 통합된 연합훈련을 함께하면서 공동의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한일 3국 간 협력은 정치 리더십 변화와 관계없이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미국 대선 후보들의 정강 정책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한일 3국의 견고한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한반도 정책, 동맹 등에 대한 정책에서 확연히 구분됩니다. BOA는 5차례에 걸쳐 두 후보의 한반도 관련 정책을 비교하고 차기 정부에 대한 재미 탈북민들의 기대와 재언을 전하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차기 대통령이 직면할 인도태평양 영내 도전 과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발전 중 하나인 중국의 부상과 미중 관계,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증대,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의 연대 강화를 차기 미국 대통령이 직면할 영내 주요 도전 과제로 꼽습니다.
앤드루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특자는 27일 VOA의 통화에서 가장 큰 도전은 여전히 미중 경쟁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e biggest challenge, of course, is still U.S.-China competition. That's a broad. 이어 미중 경쟁 내에서도 특히 매우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며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으며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곳 해역과 타이완 해협에 대해 중국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침략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7일 VOA의 통화에서 외교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팽창하는 중국의 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반대하며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를 약화시켜 이를 중국 중심의 안보, 경제, 외교 질서로 대체하려는 결의와 함께 영내 및 그 너머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공세적 태도가 매우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The primary challenges, the diplomatic challenges that I see include, first and foremost, how to deal with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또 중국과 러시아의 소위 한계 없는 파트너십과 현재 전개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대처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영내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칙 기반 질서와 자유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아이디어를 훼손하고 반대하기 위해 각자의 노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영내 영향력 증대는 이른바 반서방 연대의 축인 중러 및 북중러 간 협력 강화라는 또 다른 도전과도 맞물리면서 영내 미국의 이익에 계속 도전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로버트 레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27일 VOA에 중국 문제는 전반적으로 최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당선된다면 적대적, 경쟁적, 협력적 구도 중 전반적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중국을 다룰 것인지 조기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 정책과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영내 동맹국가 파트너들을 집단적, 개별적으로 계속 결집시켜야 할 것이라며 각 파트너들이 중국 문제에 대해 각자의 견해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접근법에 대해선 확실한 답보단 의문과 불확실성이 더 많다며 아시아 지도자들이 트럼프와 맺을 수 있는 개인적 관계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랩슨 전 대사대리는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새 정강 정책에서 힘을 통한 평화 외교 정책을 전명하며 가장 핵심적인 미국 국익에 중심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당 정강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소다자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군사력, 특히 핵무력을 증강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미국의 적성국이자 전 세계 핵강국인 두 나라의 이중 핵 위협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직면할 주요 안보 도전 과제로 꼽힙니다.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27일 VOA에 차기 대통령이 직면하게 될 안보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동일하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안보 도전은 공격적인 북한과 수정주의 중국, 군사적 침략을 통해 복수를 추구하는 러시아,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란 간 점증하는 연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러 협력과 관련해 중국의 핵능력 확대는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무력 강화 추세를 반영해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새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21일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급격한 핵 역량 강화 추세를 반영해 새로운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했다면서 비공개 기밀 문서에 해당하는 새 지침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3국이 협력해 핵 위협을 가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강화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개발과 함께 영내 또 다른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석자는 미국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U.S. will have to pay attention to just North Korea's expanding weapons capabilities
growing ties with Russia. 이 여석자는 북한의 중국 이외에 새로운 파트너, 새로운 생명줄이 생겼다는 것이 첫 번째 영내 우려라며 김정은이 정기적으로 시험해온 위성 및 미사일 기술 같은 것들에 대해 러시아가 실제로 지원을 제공한다면 진전은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석자는 미국이 관리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남북한 김장 문제라며 특히 한국과 윤석열 정부가 북한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해리스 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한국과의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another issue that the U.S. will need to manage is inter-Korea tensions as well too. I think there's going to need. 이와 관련해 랩슨 전 대사대리는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나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새 정부 들어서도 지속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이 직면할 주요 경제안보 도전은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미국 경제의 회복력을 유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경제력의 균형을 중국 쪽으로 더 이동시키려는 중국의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의 공격적인 확장과 함께 중국 내 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기술 공유 압박, 그리고 핵심 기술과 중요 민감 광물 생산에서 지배적인 우위를 차지하려는 단일 목표에 대한 중국의 집중을 역내 주요 경제 안보 도전으로 꼽았습니다. The aggressive growth of the Chinese export-led growth model.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이런 외교안보 경제적 도전은 서로 깊이 얽혀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관계를 형성한다면서 미국의 새 대통령은 이를 반영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브루스 벤은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통화해서 냉전 시대의 전략이 약간 변형된 형태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이제 우리는 양자 문제가 아닌 다자 간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은 이를 다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traditional approaches, which were largely the Cold War strategy that's kind of been warmed up a little bit. 그러면서 그런 전략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VOA가 준비한 기획보도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순서로 차기 정부에 대한 재미 탈북민들의 기대와 재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정보기술, IT 인력들이 미국인으로 위장해 미국 기업의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원격 근무가 늘어난 점을 악용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특징적인 단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신더는 지난해 초부터 북한인들이 미국인으로 위장해 자사의 취업을 시도한 사례들을 많이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더는 최근 자사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신더를 비롯해 점점 더 많은 미국 기술 기업들이 북한 국적자로 의심되는 엔지니어들을 접하고 있다며 이 북한인들은 거의 확실히 북한 정부를 대신해 중국과 같은 제3국을 통해 원격으로 일하면서 북한 정부에 돈을 송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어도 2023년 초부터 많은 북한인들이 신더와 같이 미국에 본부를 두고 원격 근무를 우선순위에 두는 기술 회사에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가 증가하고 미국 기술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매우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더는 일부 구직 사이트의 경우 자사 모집 요건에 맞는 지원자 중 80%가 북한인으로 의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 위장 취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사진이 없거나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사진을 올렸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무실 위치를 제시하는 등 근무 이력을 조작했으며 이전 근무지나 배경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원격 근무를 고집하고 대본에 따른 답변만 할 수 있으며 영어 실력이 부족한 등의 특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던은 북한이 해외에 노동자를 파견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에 정규직에 지원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보안 회사에 연락해 북한인들이 미국인으로 위장하려는 패턴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응시자의 인터넷 검색과 경력, 소셜미디어를 면밀히 검토해 북한인으로 의심되는 지원자를 걸러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구직 사이트 보안팀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교육 회사인 노비포도 위장 취업한 북한 IT 인력을 적발해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비포의 스튜 샤워맨 대표는 최근 블로그에서 한 신입 직원의 노트북에서 일련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포착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 15일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되자 보안팀은 해당 사용자의 고의적인 활동일 수 있으며 내부자 위협이자 국가 행위자일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는 것입니다. 보안팀은 해당 직원에게 연락해 비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문의했고 직원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한 뒤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안팀은 그 직원의 기기를 차단했습니다. 이 직원은 특히 자신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했다고 샤워맨 대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원 조회 결과 이 직원이 채용 당시 미국인 신원을 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와 연방수사국 FBI 조사 결과 이 직원이 북한에서 온 가짜 IT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샤워맨 대표는 가짜 직원이 노트북을 노트북 농장에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북한 또는 중국 국경 너머에서 가상회선을 통해 들어와 야간 근무를 한다며 미국에서 낮에 일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기의 핵심은 실제로 일을 하고 보수를 많이 받고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에 많은 금액을 제공한다는 점이라며 얼마나 심각한 위험인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샤워맨 대표는 이러한 위장 취업을 막기 위해 채용 시 배경 조사와 추천인을 제대로 검증하고 경력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원격 근무를 위한 회사 컴퓨터의 배송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 위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례가 강력한 검증 절차, 지속적인 보안 감시, 인사, 정보기술, 보안팀 간의 긴밀한 조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인 제니 전 조지타운대 안보 신기술센터 연구원은 최근 VOA에 북한 IT 노동자들의 해외 위장 취업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정권 등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많은 방법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회사들이 원격 근무로 전환했다는 사실도 북한 노동자들이 팀원들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게 된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ther thing is, the fact that during the pandemic, a lot of companies switched to remote working. 마이크 반하트 맨디언트 수석 분석관은 2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가 확인한 활동의 양과 규모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은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에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벌어들인 수입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돕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하트 분석가는 노트북 농장을 무력화하고 조력자들을 체포함으로써 그들의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북한 위협 행위자들이 수개월 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에너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트북 농장은 동일한 인터넷 네트워크에 다수의 노트북이 연결된 곳을 말합니다. 미 법무부는 이달 초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노트북 농장을 운영해 북한 노동자들이 미국과 영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운 미국인을 검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처음으로 공개한 자폭 드론 위협을 심각하게 여긴다며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과의 공조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27일 북한이 자폭 드론을 공개한 데 대해 우리는 분명히 그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싶다며 계속 주시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I've seen the press reporting. Certainly, it's something that we're keeping an eye on. I do find it interesting that everywhere else it's known as one-way attack drone, but for some reason when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언론 보도를 받고 그것은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동맹인 한국도 이를 주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의 집단 방어가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 등 영내 다른 동맹과 파트너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라이더 대변인은 다른 곳에선 일방형 공격 드론이라고 부르는데 북한은 무슨 이유에선지 자살 드론이라고 한 점이 흥미롭다라고도 했습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선 북한은 불안정한 수사와 활동을 한 오랜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have a long history here of destabilizing rhetoric and activities. Again, our focus in the region 라이더 is 대변인은 이어 영내에서 우리의 초점은 본질적으로 방어에 있고 영내 안보와 안정을 증진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어떤 위협에도 대비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충돌을 원하지 않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의 외교적 소통을 촉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들은 우리가 내민 올리브 가지를 받지 않고 있다고 상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자폭 무인기를 대량 생산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그에 대해 언급할 사항이 없고 추측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무인기 연구소를 찾아 최근 개발한 무인기의 시험을 현재 지도하고 부대 배치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전략 정찰 및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뿐 아니라 각종 자폭형 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를 공개한 건 처음이며 공개된 사진에는 자폭형 무인기 2기가 날아가 한국의 K2 전차로 보이는 모의 표적을 타격해 폭발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브루스벤의 랜그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6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공개한 자폭 드론 사진만으론 현재 역량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자폭 드론은 심각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So what both sides have learned in the Ukraine, both the Russians and the Ukrainians, is 베네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만일 어느 한쪽이 2,000대에서 3,000대의 자폭형 드론을 갖고 있었다면 전장 상황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흘러갔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집 비행이 주요 장점인 드론의 경우 수십 대를 한꺼번에 목표 지역에 보내면 상대의 방어망을 압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VOA에 북한이 공개한 드론이 이란제 샤히드나 러시아제 렌체뚜리와 유사한 외관을 갖고 있다며 이들을 기반으로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It could be based on the Shahid. I mean, it could be capable. 피터스 연구원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역량이 어느 정도 입증된 러시아제나 이란제 자폭 드론을 기반으로 한다면 북한도 일정 수준의 역량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러시아가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한국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667조 4천억 원으로 확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큰 수해 피해를 입은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화 유람선이 인공위성에 포착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국 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 규모를 올해 예산보다 3.2% 늘어난 677조 4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한 달에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받는 월급쟁이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677조 원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가 않는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 달러로 계산하면 677조 원은 5,091억 달러인데요.
북한이 1년 내내 생산하는 모든 물자와 상품 서비스의 가치가 대략 233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한 해 예산이 북한이 1년간 생산하는 국내 총생산의 22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엄청난 규모인데 이번 예산의 특징으로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특징은 재정 건전성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이번 예산은 기존 예산과 비교하면 3.2% 증가한 것인데요. 과거에는 예산 증가율이 4에서 8%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2%로 낮은 편인데요. 이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돈을 푸는 바람에 국가 부채가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정부가 나라의 빚도 줄이고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 예산 증가율을 작게 잡은 겁니다. 한마디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곳에는 돈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국방 예산이 그런 경우인데요. 북한의 계속되는 대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61조 6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3.6% 증가한 건데요. 북한에게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삼축체제 강화에는 6조 1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최첨단 F-35 스텔스 전투기가 추가 도입되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KF-21 보라매 전투기도 내년부터 양산됩니다. 네, 군인들 월급도 오른다면서요? 네, 병장 월급을 기준으로 할 때 월급은 올해 125만 원에서 내년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군인들의 자산 형성 기금도 올해 40만 원에서 내년엔 55만 원으로 인상돼 이를 포함하면 병장 봉급은 총 205만 원이 됩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병장은 매달 1,500달러씩 받고 1년으로 치면 18,000달러를 받는 셈입니다. 네. 반면 통일부 예산은 줄었어요. 네, 통일부 예산안은 총 1조 554억 원, 미화로 약 7억 9천만 달러 규모인데요. 이는 전년도보다 약 3.7%, 그러니까 411억 원이 줄어든 겁니다. 아무래도 남북관계가 소강 상태라 그런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민을 돕는 정착금 액수는 늘었죠. 그렇습니다. 정착기본금은 탈북민이 한국에 오면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가 주는 돈인데요. 정착기본금이 현재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50% 인상이 추진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면 한국 정부가 1인당 11,000달러씩 돈을 준다는 얘기고요. 또 탈북민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면 여기에 가상금이 추가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예산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안을 편성한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은 신의주 등 북부 지역에 큰 수해가 발생해 복구 작업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화 유람선이 인공위성에 포착됐다고요? 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과 한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상업위성인 플래닛 랩스가 지난 6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촬영한 인공위성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호화 유람선들이 강원도 원산 갈마별장 인근을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80m 길이의 호화 유람선이 갈마반도 인근을 운행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같은 날 50m와 55m 길이의 유람선은 갈마반도 북쪽 2.3km 거리에 있는 대도와 신도 인근에서 포착됐습니다. 또 원산 별장 앞에는 60m 길이의 유람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화 유람선에는 김정은 위원장 가족이 타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호화 유람선은 1990년대 도입돼 그동안 주로 김씨 일가가 사용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 일가가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원산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유람선을 타고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난 게 언제였죠?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한 것이 27일입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240mm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창관했는데요. 또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는 지난 5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인수식 이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김 위원장 가족은 원산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고 김 위원장은 원산 특각과 공식 행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북한은 수해로 난리인데 김 위원장 가족들은 물놀이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행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수해 현장을 찾아 재해복구를 위한 중대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뒤에서는 배부르게 먹고 노는 모습은 김 위원장의 앞뒤가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방송 시간은 평일 밤 10시에서 11시,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2차례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 학교들은 즐거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연구 활동을 조직화.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When campaigns are looking for additional votes because, elections are...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되고요. 이걸 배우면서부터 확 달라졌어요. 나만의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뉴스 속 인물을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1982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간의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혼란 속에 출연했습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시가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